안녕하세요. 2021년 손해사정사 의학이론 준비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의학이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학이론은 의료인들 쪽에서 이제 공부하셨던 분이 아니면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데 의학 그러면 그 이미지 때문에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하시는 왜 어려워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해는 하겠지만 들을 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까먹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생소해서 좀 어려워해요. 제가 제 소개를 먼저 안 했네요. 제 소개는 저는 김정자 간호사예요. 간호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간호사 수술방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보험회사에 손해보험 쪽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다가 손해보험사인 보험회사로 나오니까 용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아요. 처음 듣는 용어를 설명을 해주면 그때는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금방 까먹어요. 그동안 내가 사용하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학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의학과 전혀 상관없이 사셨다 그러면 용어가 생소하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하더라도 금방 까먹어 버리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생소하니까 어렵고 생소하니까 오래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본서를 다 갖고 계실 텐데 기본서는 지금 2021년판 개정판이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림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오타 좀 정정했고요. 작년에 2020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제 기본서에 없는 것들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책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2018년 거랑은요, 2019년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책으로도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안하기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5번에서 10번을 읽으셔라. 5번, 10번 읽으셔라. 또 하나는 제 책 말고 혹시 여러분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회사나 뭐 다른 쪽에서 제 책 말고 다른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다면 그것도 한두 번 읽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책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 시중에서 나와 있는 그 의학이론 책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의학이론은 생소하지만 10번 읽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10번 읽는데 10번을 읽으시라고 그러면 다들 기함하세요. 어떻게 10번 읽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짬짬이라도 10번을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이 제가 이거 촬영하는 날이 2020년 11월인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배포되는 건 12월부터 배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시험 2차 시험이니까 8월에 보잖아요. 예정이 8월일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0개월 남았잖아요. 그 10개월 동안 10번이 아니고요. 지금 의학이론 기본 과정을 하는데 총정리까지 10번이에요. 총정리까지. 10번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럼 반이라도 5번이라도 읽으시라는 거죠. 5번 읽으시는데 처음은 저랑 강의를 드시면 그거 한 번으로 치셔도 돼요. 그때 한 번 읽으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총정리 들으실 때 그때 2번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총정리까지는 3번에서 5번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거에 같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같이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시거든요. 그렇게 용어가 익숙해지고 용어가 오늘 듣고 내일 안 까먹을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멘붕 와서 공부 더 이상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읽으셔라. 적어도 5번. 그 다음에 외우기 시작. 외우기 시작은 총정리쯤에 제가 또 우리가 총정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총정리부터 외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총정리 때부터 외우기 시작하시면 외우기 시작하시니까 그때 막 쓰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쓰시면 안 돼요. 쓰기 시작하면 또 멘붕 와서 공부 못 해요. 그러니까 외우기 시작할 때는 그냥 외우시기만 하세요. 계속 외우시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총정리가 끝나갈 무렵 그때부터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 읽지 않고 외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외우지 않고 쓰시는 거는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외우신 다음에 쓰시기 시작하는데 쓰시기 시작할 때쯤 되면 저희가 여러분 쓰시기 한두 달 되시면 모의고사 시작할 거거든요. 모의고사
시작되면 모의고사에 이제 많이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모의고사는요, 등록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이들 공부 많이 했는데도 시험이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모의고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모의고사에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때 시험 비슷한 유형이 나온다, 그거보다는 시험을 한번 치러보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 안에 내가 10문제, 우리 의학 이론이 10문제 나오는데 그 10문제를 어떻게 시간 분배해서 이제 써볼 거냐, 그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꽤 중요한 과정이 되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먼저는 읽으시고, 그 다음에 외우시고, 그 다음에 쓰시고인데, 지금 기본 과정은 읽는 과정이거든요. 이 읽는 과정을 제가 제안하는 거는 내년 1차 시험이 끝날 때까지, 1차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3번에서 5번은 읽으셔야 된다. 그때 3월, 4월에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하시면 시험 보실 때쯤 다 까먹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편안하게 지금부터는 들으시고 읽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읽으셔서, 그래서 그 용어가 우리 귀에 익숙해야 되고 눈에 익숙해야 되고 그 용어에 대한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목표죠. 자, 2021년 이제 의학 이론을 시작할 텐데, 우리 시험은 의학 이론이죠.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인데 2차 시험에 4과목이 나오는데 그 4과목 중에 이론으로 끝나는 건 의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의학 이론 및 실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이론 및 실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실무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교과서 위주로 쓰셔야 돼요.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학생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보험회사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같은 베이스로 출발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은 용어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셨던 실무자들은요, 기존에 자기한테 이제 경험했던 거, 그것들이 막 녹아 있어가지고 교과서대로 안 하고 자기가 알던 실무적인 걸로 쓰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제가 조언하면 학생이든지 아니면 일을 10몇 년 하셨던 분이더라도 똑같이 교과서 기준으로 교과서대로 배우시고 교과서대로 쓰셔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너무 사설이 길었나요? 이야기론입니다. 정형외과, 처음에는 정형외과 개론 및 골절합니다. 왜 선생님 처음에 정형외과부터 시작하시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저희 시험은 한 10문제 나오는데 10문제의 구성이 앞에 6문제가 상해 재해 쪽이에요. 그러니까 외상 쪽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한 4문제가 질병 쪽이에요. 그러니까 외상 쪽이니까 정형외과가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시험 문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구성도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먼저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1강입니다. 정형외과 개론이죠. 정형외과라고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뼈를 관리하는, 뼈를 다루는 의학이잖아요. 그래서 뼈를 먼저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 뼈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체 뼈를 보시면 목 위에는 두개골이죠. 두개골인데 머리카락이 나는 곳은 뇌두개골, 그 다음에 화장하는 곳은 안면두개골,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뇌두개골은 뇌를 이제 보호하는 뼈, 안면두개는 안면을 보호하는 뼈잖아요. 머리 두자고요. 개는 덮을 개자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덮는 골, 뭐 이런 거죠. 뇌두개골, 안면 두개골이 있어요. 자, 각각의 뇌두개골로 하나만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세부 강론에 가서 저희가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목이 있죠. 목을 우리는 이제 경추 이렇게 얘기해요. 요 사람은 앞에서 본 거, 요 사람은 뒤에서 본 건데, 뒤에서 보면 경추가 있고요. 그 다음 경추를 우리는 목뼈 이렇게 얘기해요. 목뼈. 그 다음에 늑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비뼈, 갈비뼈에 있는 그쪽 뒤에 있는 뼈를 우리가 흉추 이렇게 얘기해요. 흉골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흉골은 앞에 있는 거예요. 가슴 앞에 있는 뼈가 흉골이고, 뒤에 있는 척추에 있는 흉추는 흉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흉추 이렇게 얘기해요. 흉추는 등뼈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허리뼈, 요추, 우리가 허리 디스크 얘기할 때 그 허리는 요추예요. 요추. 그 다음에 골반이겠죠. 골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천추. 이렇게 경추, 흉추, 요추, 천추, 이걸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척추 이런 말을 써요. 자, 척추. 뒤에 있는 척추 설명했어요. 자, 앞으로 오면 여기 쇄골 있죠. 여러분 만져지시는 거. 제가 설명할 때마다 그래요. 아무리 조금 뚱뚱하셔도 쇄골은 만져진다. 그 바깥에 많이 나와 있는 게 쇄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쇄골 옆쪽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상완골.
완자는요. 의학에서 완자는 팔완자 써요. 팔완자. 그래서 의학에서 완이 들어가는 부위다 그러면 팔 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상은 윗상자죠. 위에 있는 팔. 자, 위에 있는 팔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져보시면 하나예요. 그 밑으로 가면 요골과 척골이 있어요. 요골과 척골이 있는데 여기 요골과 척골은 상완골 밑에 있는 뼈잖아요. 그 밑에 있어서 하완골이라고 쓰지 않고 전완골이라고 써요. 앞전자 써서 전완골. 전완골은 자 저를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있는 데가 새끼손가락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쪽에 붙은 게 요골이에요. 새끼손가락 쪽에 붙은 게 척골이에요. 이거 되게 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기억하세요. 요척, 엄지부터 시작해서 외우시는 거예요. 요척골. 요척골은 전완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척골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부가 나오죠. 수부도 각각의 뼈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그 강론에 가서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팔이에요. 팔, 다른 말 상지, 위에 있는 사지다 그래서 상지 이런 말을 쓰죠. 자, 위에 있는 상지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늑골 쪽 안 했잖아요. 갈비뼈, 늑골. 늑골을 모아주는 요 앞에 있는 뼈, 흉골. 우리 가슴뼈 이렇게 중간에 만진 뼈 만져주시는 거. 요게 흉골이에요. 뒤에 있는 건 흉추, 앞에 있는 건 흉골. 이렇게 되죠. 자, 골반이 있고요. 이제 하지로 가면 골반이 있고 그 다음에 하지. 하지는 맨 위에 있는 거는 대퇴골. 우리 허벅지 쪽에 있는 게 대퇴골이에요. 퇴자는 하지 퇴자예요. 하지 퇴. 그러니까 대는 큰 하지 골 이렇게 큰 하지에 있는 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슬개골. 우리 무릎에 이제 만져지는 뼈 슬개골. 그 밑에 있는 뼈가 안쪽에는 큰 거 경골. 바깥쪽에는 조금 작은 거 비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골, 비골은 팔에서 요척골과 관련 비슷한 거죠. 그래서 상완골처럼 대퇴골도 하나, 전완골에 요척골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경비골도 하지골은 두 개죠. 그래서 요 대퇴골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대니까 소퇴골 쓰지 않고 하퇴골 이렇게 써요. 하퇴 쓰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족부에 이제 굉장히 뼈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아셔야지 대화가 되시는 거죠. 뇌두개골, 안면두개골 하는데 그게 뭐지? 그러면 안 되고 흉골 얘기하는데 그게 뭐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형외과는 일단은 뼈. 지금 크게 뼈를 설명해서 큰 뼈를 설명했는데 각각의 세부적인 거가 왔을 때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 드리는 것에 기본적인 이제 요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화가 되기 위해서 인체는 용어를 설명하는데 인체의 면, 인체가 어떤 면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을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 이렇게 얘기해요. 해부학적 자세는 기준점이. 자, 이 기준점은 아까 엄지손가락에 붙은 게 요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내고 팔을 벌린 자세. 그러면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면 다리를 모아서 엄지발가락이 앞쪽으로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해부학적 자세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자세는 그 해부학적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차렷 자세가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는 우리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해부학적 자세를 사용하는데 이 해부학적 자세를 가지고 면을 나누는데 위아래로 나누면 수평면, 위아래로 나누면 자, 그 다음에 관상면은 앞뒤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관상 본다 그러면 앞면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앞뒤로 나누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관상면. 자, 좌우로 나누면 시상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좌우로 나누면 시상면. 사람은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좌우로 나누는 면인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저를 옆면에서 봤어요. 옆면에서 봤으면 관상면이겠습니까? 시상면이겠습니까? 시상면 이렇게 되죠. 앞에서 봤으면 관상면 이렇게 되죠. 자, 또 하나 시상면 중에 아까 우리가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는데 딱 대칭이 되는 그 선, 그 좌우를 나누는 딱 대칭이 되는 그 선인 시상면 중에서도 딱 좌우가 대칭이 되는 그 면을 우리는 정중면 이렇게 써요. 딱 가운데 오는 거 정중면. 그러니까 정중면은 어디 중에 하나, 시상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앞뒤 전후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앞뒤 전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내측이다, 메디알이다, 내측 외측 참 많이 얘기하거든요. 내측이다, 정중면에 보다 가까운, 정중면에 가까운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 설명했어요. 정중면이 뭔지. 시상면 중에 딱 대칭이 딱 가운데. 거기에 가까이 오면 내측. 거기서 멀어지면 정중면에서 멀면 외측.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위는 구간부보다 가까운. 우리 많이 알아요. 근위는 체간, 중앙에서 가까운. 중앙으로 가까이 오면 근위. 중앙에서 멀어지면 원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측은 손바닥 장자 써요. 장풍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서 보면. 그래서 손바닥 쪽이다 그러면 장측, 저쪽이다 그러면 발바닥 쪽. 저측은 발바닥, 족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족저. 그러면 이제 발바닥 쪽이다. 배측은 뭐 복부배가 아니라 등배자 써요. 그러니까 등배자 쓰니까 등 쪽이다. 허리등, 손등, 발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등, 발등. 자, 상은 위쪽 방향, 상이 어디 있습니까? 위쪽 방향, 하는 아래쪽 방향, 요축은 아까 요걸 할 때 얘기해요. 요걸 할 때, 그러니까는 엄지손가락 방향, 척측은 척골 쪽, 그러니까는 새끼손가락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거의 이제 기본 해부학적 자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외측이겠어요? 내측이겠어요? 엄지손가락. 외측이죠. 새끼손가락은요? 내측이죠. 그런데 엄지손가락하고 비슷한 게 엄지발가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지발가락은 무슨 쪽이에요? 내측이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내외측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손등은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해부학적 자세를 보면 손등은 뒤쪽이죠. 발등은 우리는 배측, 족배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등은 어느 쪽이에요? 앞쪽이죠. 그러니까 해부학 자세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해부학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측이냐 외측이냐 앞쪽이냐 뒤쪽이냐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운동을 한번 해봐요. 이건 알아요. 굴곡, 신전. 구부리는 거 굴곡, 피는 거 신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없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손등이 있었잖아요. 손등 여기에 있는 게 완관절, 다른 말로 수관절, 조금 더 쉬운 말 손목관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저를 보시면 손목관절을 손등 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굴곡일까요? 신전일까요? 헷갈려지죠. 그래서 전 세계가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배측은 복부가 아니라 등배자 쓴다고 그랬잖아요. 등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신전이에요. 저 여기서 보시면 허리도 등 쪽으로 움직이는 게 신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등 쪽으로 움직이는 게 신전. 손등하고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발등 쪽으로 움직이는 게 신전.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손등 쪽으로 움직이는 게 신전, 손바닥 쪽으로 움직이는 건 우리는 손바닥을 장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장촉으로 움직이는 거는 굴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전 굴곡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외전 저희 책에 아마 써 있을 것 같은데 외전은 정중면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정중면에서 바깥으로 움직이는 게 외전, 정중면으로 들어오는 게 내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전, 내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손하고 발이 조금 다른 용어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 발이 기준이 이렇게 되잖아요. 엄지발가락으로 살짝 올리는 거. 엄지발가락이 내측이었어요? 외측이었어요? 내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측으로 움직이는 게 4번. 새끼발가락은 외측이었잖아요. 외측으로 움직이는 건 외번. 어렵지 않으시죠? 4번, 외번이라는 용어는 여기서만 써요. 어디? 발목관절에서만 써요. 발목관절. 자, 발목관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손바닥이잖아요. 손바닥에 회 4가 있죠. 자,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를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밖으로 움직여서 손등 쪽으로 움직이는 걸 신전, 손바닥 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굴곡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신전, 굴곡,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게 요거는 요측,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이 척측인가 척측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얘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운동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운동을 했을 때는 회복적 자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차렷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위로 했을 때 이 위로 한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오면 회내. 자, 엄지손가락이 어디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회내. 이게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회내.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와. 그러면 하늘 쪽 또는 앞쪽으로 뭐가 보이냐면 손등이 보이잖아요. 손등이 보이면 회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갔어요. 밖으로 가니까 외자 쓰겠죠. 회외. 그러면 앞에 뭐가 보여요? 손바닥에 보여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내측이냐 엄지손가락이 외측이냐에 따라서 회내냐 회외냐를 하는데 그때 앞에 보이는 것들이 손등이냐 손바닥이냐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시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가면 회내 손등이 보인다. 그렇죠?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가면 회외 뭐가 보인다? 손바닥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준은 다 해부학적 위치다. 해부학적 위치는 다 쭉 뻗어 있는데 여기서는 경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뻗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관절은 주관절과 수근관절, 팔목관절과 손목관절, 주관절, 수근관절 이걸 쭉 뻗은 다음에 무지가 앞으로,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차렷 자세죠. 차렷 자세가 이제 경관절은 기본 자세다. 중립영도 기본 자세다. 족부는 족부와 하태부. 이게 족부가 보시면 하태부하고 족부가 90도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영도로 본다. 그걸 기준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기타 용어는 이제 저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봤는데 보시면 돌기는 표면의 높이 툭 튀어나온 거. 자, 튀어나오는 게 돌기, 과, 극 뭐 이런 말을 써요. 전자, 결절, 과 뭐 이런 그다음에 능, 뭐 유두, 그다음에 융기 뭐 요런 용어들을 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표면의 높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과는 골단이 비오 관절면 쪽에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는 걸 과라고 하고 그다음에 날카롭게 가늘다랗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극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헷갈려서 또 안 돌아옵니다. 가세요. 정신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씩만 읽고 지나가세요. 한 번씩만 읽고 지나가고 이런 용어가 나오는 그 강론에서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본과정 쭉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읽으실 때 이걸 읽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돌기는 표면의 높이 나온 것이구나.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시자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도 조면지 라무스 뭐 여기까지는 튀어나온 거고요. 구, 아픈 열공 이거는 오목하게 들어간 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오목하게 드러난 거.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뼈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뼈가 어떻게 생기냐가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생기냐 이걸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용어 설명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요. 자, 보시면 처음에 요게 연골이에요. 하얗게 생긴 거. 이 연골이. 그 연골인데 이 연골 처음에 골화가 생기는 곳이 중간이라는 거예요. 초기 연골이고 골화, 뼈가 되기 전이라는 거죠. 뼈가 되기 전에는 하얀 연골이에요. 연골은 하얘요. 여러분 연골 보셔요. 드시기도 하세요. 도가니탕. 거기는 하얀 거, 그게 연골이잖아요. 그 연골은 하얗잖아요. 하얗다는 거는 혈관 분포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혈관 분포가 없잖아요. 거기에 중간에 고라 중심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고라 중심에 뼈가 생기기 시작해요. 뼈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뼈를 먹여 살리는 게 들어가야지. 연골만 있을 때는 혈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뼈가 생기기 시작하니 이 뼈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분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혈관이 처음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기에 골막을 통과한 밖에 있는 게 이제 골막이에요. 골막을 통과한 혈관이 중앙으로 들어가요. 중앙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뼈를 만드는 겁니다. 피가 들어가니까 요 안에서 피를 또 만들어줘요. 해명골 피 만들어주는 뼈거든요. 이런 피가 만들어져요. 피가 만들어지면 이제 커질 수 있죠. 커지면서 이제 쭉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중앙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아래까지는 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아래는 자생적으로 뼈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2차 고라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차 고라 중심. 자, 2차 고라 중심이면 1차 고라 중심하고 2차 고라 중심하고 요 사이 경계선. 요 경계선이 연골로만 남을 거 아니에요. 다 처음에 연골이었는데 중앙에 뼈, 위아래 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뼈가 자라서 가다가 뼈가 자라서 가다가 다 뼈가 됐는데 요 사이사이는 연골이 남아있는 거. 이 연골이 남아있는 거를 골 끝에 있는 연골이다 해서 골단판 연골 이렇게 써요. 골단판 연골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볼 수 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뭘로 이거가 우리는 여기를 우리가 골단판 연골 다른 말 여기 안 써 있네요. 성장판이에요. 성장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판은 뭐 하는 애요? 키를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연골 안에서 뼈가 자란다 그래서 연골내 골화 이렇게 써요. 연골내 고라. 이 연골내 고라는 키 성장에 장관골 큰 뼈의 위아래 키 성장에 관련하는 게 연골내 고라. 기억하셔야 돼요. 연골내 고라가 뭐다? 성장판에 있는 거다. 뭐 하는 애다? 키 성장에 관련하는 애다. 아기가 우리 성인이 될 때까지는 키가 커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크냐? 다 여기서 큰다 이거죠. 길이 성장. 자, 그 다음에 그 양옆에는 골막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이 골막에서는 골막이 두꺼워지면서 뼈의 굵기 성장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처음에 여기 1번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쭉 가다가 요쯤에서 아이가 이제 엄마 배에서 나와서 태어나죠. 그 태어나면 이거는 완성된 뼈로 태어나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는 골단판도 있고 골말도 두껍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길이 성장도 하고 뼈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의 형체를 만드는 거죠. 이 골단판 연골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지 않죠. 아이가 2차 성징, 뼈가 다 클 때까지만 있고 다 크면 이게 다 뼈로 마감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뼈가 만들어지면 영원히 갖고 가냐? 어른이 될 때. 어른이 돼서 딱 마감이 되면 죽을 때까지 똑같이 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요 뼈가 이렇게 있네요. 요 뼈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성장판, 아까 얘기한 골단판인데 여기나 요쯤에서 바깥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이렇게 뼈가 다 있잖아요. 그 뼈가 있는 곳을 파골세포라는 세포가 파골세포니까 그냥 언뜻 들기도 골을 파괴시키잖아요. 골을 파괴시키는 게 파골세포예요. 그러면 골의 골의 성분이 칼슘이잖아요. 그 칼슘을 갉아먹어. 그 칼슘 어디로 갈까? 그 칼슘이 혈액중으로 보내는 거예요. 혈중으로 보내요. 그 혈중으로 보내는 거를 우리는 골흡수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여러분 써주세요. 골흡수. 우리 책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골흡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저기 제3절의 기초과학 골에서 골의 성장과 재형성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골의 성장과 재형성이라는 그 제목이 있죠. 거기 찾아보시면 2번에 골의 재형성이 있어요. 골의 재형성 첫 번째 보시면 골 조직은 일단 형성된 뒤에도 한편에는 흡수되고 흡수되는 게 누구에 의해서 흡수되냐면 파골세포에 의해서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골세포는 흡수예요. 무엇을 흡수? 칼슘을 흡수해서 어디다 갖다 줘요? 혈액에 갖다 줘요. 처음에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저도 손해사정사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렇게 공부했는데 제가 간호사인데 수술방 간호사였어요. 수술방 간호사니까 저희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초의학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하려고 이거 책을 읽었더니 그 한편에서 골 흡수 이렇게 얘기를 쓰는 거예요. 골 흡수라고 하니까 어떤 상상을 하게 되면 골이 단단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이 많은 걸 흡수했다 그래서 골이 단단해진다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거하고 좀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골 흡수는 파골세포가 골을 흡수해서 어디다 갖다 준다? 피에다 갖다 준다. 그러니까 골이 흡수되면 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골세포가 지나가서 골을 흡수해요. 그러면 골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냐면 골모세포, 조골세포, 골을 만드는 세포가 그 뒤를 따라가. 그 뒤를 따라가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골모세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골세포로 단단하게 만드는 거를 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4개로 분화시키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파골세포가 지나가서 골을 흡수해버려요. 골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골을 만드는 세포가 지나가면서 단단하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요런 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골세포가 지나가면 그 다음 골모세포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층, 두 층, 그래서 층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층이 하나일 때가 단단하겠어요? 층이 2개일 때가 단단하겠어요? 층이 2개일 때가 단단하죠. 그래서 층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성숙골. 층판이 없고 하나다 그러면 이거는 미숙골. 단층은 미숙골, 층판은 성숙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골의 하나의 단위예요. 이렇게 단위다. 그래서 골은 파골세포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골모세포가 지나가서 골이 단단해지는구나. 그래서 층판으로 되어 있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실 때 자, 파골세포는 뼈를 부식시켜서 제거해요. 그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게 파골세포잖아요. 조골세포는 다른 말 골모세포는 뼈를 만든대요. 그러면 이게 평행을 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파골세포가 너무 많이 일을 하는 시기가 오죠. 그게 언제예요? 노년기. 그러면 골다공증이 되죠. 근데 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조골세포만 많아져요. 그러면 골이 너무 딱딱해져. 골경화증. 그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는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생긴 골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찬찬히 뜯어볼게요. 골이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려요. 골을 그릴 때는 이게 긴 뼈인데 긴 뼈를 세워서 설명하지 눕혀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눕혀서도 설명을 하긴 하는데 세워서 설명을 많이 하죠. 세우면 골의 중간 먼저 얘기할게요. 골의 간부, 골 중간은 간부, 골 중간에 있다 간부. 자, 그 다음에 골의 끝은 골단. 골단은 이제 그 끝이다 할 때 단자를 써요. 골단. 그런데 중간에 가까우면 우리 몸의 중심에 가까우면 근위골단. 몸의 중심에서 멀면 원위골단. 자, 간부하고 골단 사이에는 간자하고 단자 하나씩 갖고 와서 골간단 이렇게 쓰는 거죠. 골간단. 자, 골간단. 우리가 아까 1차 고라 중심과 2차 고라 중심 사이에는 성장판 다른 말로 골단 연골판이 있다. 골단선이 있다 그랬는데 골단선이 어디 있나 봤더니 골단하고 골간단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골단하고 골간단 사이에 있는 게 골단선 다른 말 성장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성장판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 골단 연골판 나오면 성장판인데 같은 말인데 잘 모르셔서 아는 걸 못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많이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뼈의 위아래에는 연골이 있어요. 근데 뼈는 위에 뼈, 아래 뼈 하나씩 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뼈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관절이잖아요. 그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골이 있는데 고기를 관절에 있는 연골이다 그래서 관절연골. 그래서 뼈의 위아래는 관절연골이 있어요. 그러면 위아래에 있으면 옆에는 골막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골막 얘기했죠. 골막은 뼈를 두껍게 하는데 관여한다. 아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반 잘라봤어요. 반 잘라봤더니 무슨 일이 있냐 봤더니 위아래 그러니까는 골단 쪽에는 골간단 쪽에는 이렇게 뼈가 퍼석퍼석해요. 스펀지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스펀지본이라고 해요. 스펀지본. 그 다음에 중간을 봤더니 여기가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거는 우리가 골수강이라고 해요. 골의 강은 공간이잖아요. 골 안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 있더라 그래서 골수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수강 안에는 황색 골수가 있어요.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자, 골수강은 그냥 비어져 있는데 그 비어져 있는 바깥쪽으로는 맨 바깥에는 골막이 있지만 그 안쪽 뼈 안쪽에는 골이 위아래에 있는 뼈처럼 스펀지 골이 아니라 너무 단단한 골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치밀골 이렇게 얘기해요. 위아래는 해면골, 중간에는 단단한 치밀골. 자, 뭐가 다르냐? 모양이 다르겠죠. 단단한 골, 벙성벙성하게 비어져 있는 골.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기어져 있는 이유. 이유가 뭐냐면 거기 안에 레드본 메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황색 골수다. 황색은 우리 몸의 피의 색깔이죠. 피를 만드는 애요. 여기 해면골은 피를 만드는 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백혈병이나 이런 혈액 림프 병이 있으면 골수 이식을 하잖아요. 골수 이식. 골수 이식할 때 어디 골수느냐면 요 골수. 요 레드본 메로. 그러니까는
황색 골수가 나는 데서 그걸 빼서 넣는 거죠. 이 황색 골수가 뭐 하느냐?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드는 걸 갖다 넣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있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황색 골수니까 피를 만들잖아요. 피를 만드니까 뼈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 몸에는 피가 가야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의 위아래는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이게 해면골이기 때문에 커져 있는 거예요. 자꾸 자라는 거예요. 피가 나오니까. 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뼈는 칼슘의 저장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없애는 게 파골세포, 그런 파골세포가 지나가는 걸 우리가 고래 흡수, 이때 무엇을 흡수하냐? 고래에 있는 칼슘을 흡수해서 피에다 갖다 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의 몸은 칼슘을 저장하는 것을 골로 쓰는데 이 칼슘이 뼈에만 있지 않고 혈중에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슘은 뼈에만 있지 않고 혈중에도 있어요. 피 안에서도 있는데 피 안에 칼슘은 항상 똑같은 양이 있어야 돼. 그거를 항상성 이렇게 얘기해요. 피 안에 칼슘이 항상 똑같은 상황으로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칼슘이 적어졌어요. 혈중에 피 안에 칼슘이 적어지면 뭐가 작동하냐면 이게 갑상선이거든요. 갑상선 안에 칼시토닌 여기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칼시토닌이 작동을 해요. 칼시토닌이 작동해서 피 안으로 칼슘을 다 들어가게 해요. 피 안으로 칼슘을 들어가게 하니까 칼슘을 버리는 것,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이 버려지는 것을 다 못하게 해. 칼슘 버리는 게 뭐냐면 골흡수 작용을 죄송해요. 칼슘이 높으면이네. 칼슘이 높으면 다시 정정합니다. 무슨 일인지 피 안에 칼슘이 높으면 칼시토닌이 와요. 칼시토닌이 나와서 피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다 막아. 그러니까 다 억제 하는 거죠. 피 안에 들어가는 걸 막는 게 칼시토닌이에요. 피 안에 들어가는 루트가 보통 한 3가지 루트인데 하나의 루트는 골흡수 작용. 아까 골흡수는 피에서 칼슘을 빼다가 골에서 칼슘을 빼다가 피 안에 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에서 우리가 먹으면 칼슘 같은 걸 먹지 않아요? 먹으면 장에서 흡수해서 피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장에서 흡수하는 걸 못하게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사용하고 나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칼슘이 나갈 수 있어요. 그때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인데 재흡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칼슘이 피 안에 많으면 칼시톤이 나와서 피 안으로 칼슘을 넣는 걸 다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요거 하나만 볼게요. 골흡수 작용을 억제해요. 골흡수 작용을 억제해요. 그러면 뼈로 보면 지금 파골세포가 일을 해요, 안 해요? 흡수 작용을 억제하니까 흡수돼요, 안 돼요? 골흡수돼요, 안 돼요? 골흡수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로만 보면 칼시토닌은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피 안으로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칼시토닌은 갑상선의 칼시토닌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본다고 얘기했어요. 자, 피 안의 칼슘이 낮아졌어요. 낮아졌으면 요 갑상선을 뒤집으면 여기 한 4개가 있는 게 부갑상선. 여기서 부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피 안으로 칼슘이 들어가게 해. 들어가는 게 하는 게 3개의 루트예요. 하나는 뼈에서 골을 흡수해서 갖다 줘. 그다음에 소장에서 장에서 칼슘을 많이 해서 갖다 줘.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막 다 해가지고 갖다 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갑상선의 칼시토닌과 갑상선 뒤에 있는 부갑상선 호르몬은 길항작용,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칼슘에 대한 반대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슘에 대한 반대작용. 뼈로만 보면 갑상선의 칼시토닌은 뼈를 튼튼하게,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를 약하게. 뼈가 약해진 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골다공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다공증은 무슨 약 주셔야겠어요? 부갑상선 호르몬을 주면 이게 안 되겠네. 그렇죠? 이거 주면 안 되는 거죠. 칼시토닌을 줘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골은 이제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있죠. 그다음 비타민 D도 있죠. 요즘에 뭐 비타민 D
혈중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서 없으면 막 주사 맞고 그러는 거. 뼈를 튼튼하게 오래 사시니까 다른 건 다 기능 정상인데 뼈가 약해지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하죠. 칼슘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단백질과 비타민 D가 칼슘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본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 여기 없는 거 비타민 C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인자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키가 커야 되잖아요. 키가 커야 되니까 이제 성장 호르몬이 여기 영향을 주겠죠. 성장 호르몬이 피를 단단하게 하고 크게 하는 거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아까 갑상선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이 뼈를 튼튼하게 해요 그랬는데 갑상선에서 나오는 다른 호르몬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티록신도 뼈를 튼튼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성선 호르몬, 성호르몬이죠. 성호르몬 골 발생 조절 골 성숙에 관여한다. 자, 성장 호르몬은 뼈를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의 질은 상관이 없어요. 뼈의 질은 상관없이 그냥 크게만 하는 거야. 근데 뼈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단단하게 하려는 거는 성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성조숙증 환자 있잖아요. 성조숙증 환자는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다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크기가 다 큰 다음에 뼈를 굳히는 성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뼈가 다 크기도 전에 성호르몬이 나오면 그 뼈가 더 이상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너무 빨리 나왔다. 성조숙증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부작용으로 약간 키가 덜 크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호르몬 인자들이 이제 뼈에 관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고래 혈관입니다. 고래 혈관은 골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골도 살려면 혈관 분포가 돼서 혈액 공급이 돼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혈관이 어디냐? 처음에 우리가 1차 고라 중심, 2차 고라 중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차 고라 중심은 고래 뼈의 중간으로 걸렸잖아요. 뼈의 중간으로 들어간 건 우리 영양동맥, 처음에 들어가는 영양분이 돼서 영양동맥이라고 얘기하고요. 골간단, 골의 끝에 쪽이죠. 끝에 바로 끝, 아예 끝 말고 거기는 뭐 그 앞에 말 써서 골간단 동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골막은 뼈의 바깥쪽, 양 옆쪽으로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골막 동맥인데 그러면 여기 골간부, 골간단, 골막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부위 중에 여기 없는 건 골단판, 성장판은 연골이니까 혈관이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먹고 사냐? 모세혈관으로부터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혈관, 모세혈관으로부터. 또 해명골은 골수강의 연부조직에서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연골, 연골은 혈액 공급이 없어서 하얗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관절 내에서 확산, 피를 혈관 없이 주는 확산의 영향에서 이런 거에 의해서 혈관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고래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성장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예요? 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건데 이 기초적인 거에서 시험 문제 나오냐 마냐? 지금은 시험 문제 나오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과 아니면 그 다음에 그 기전들을 공부하셨다 보고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자, 지금 시간이 한 40분 됐죠? 자,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